저는 미국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며 세계 여러 언어를 접해봤습니다. 독일어의 논리적 구조, 프랑스어의 우아함, 중국어의 함축적 표현까지 말이죠. 하지만 한국어를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해주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언어였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겪은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어를 단순히 어려운 언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문법과 높임법이 있는 언어라는 정보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도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첫날, 저는 택시 기사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제 어설픈 한국어에 기사님은 웃으시며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의 한국어에 보이는 반응이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요. 마치 자신들의 언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룸메이트 민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죠. 같은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 톤과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친해진 후에는 편안하게 말이죠. 민수가 한국어 배우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숙사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았어요.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방식에서 뭔가 다른 언어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수업 첫날을 앞두고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항상 흥미진진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는 뭔가 달랐어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차원의 언어를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 한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한국어의 특별한 표현들을 배워보겠다고 말씀하시며 칠판에 단어들을 써주셨습니다. 칠판에 쓰인 단어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꿀꺽, 두근두근, 꼬르륵, 사각사각, 지글지글. 이런 단어들이 정말 언어 체계 안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어에는 3,000개가 넘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비가 내렸습니다. 기숙사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민수가 비가 주룩주룩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소리 자체를 단어로 만드는 언어라는 것을요. 영어로는 단순히 It's raining이라고 하지만 한국어는 그 비의 세기와 느낌까지 표현한다는 거예요. 며칠 후 길을 걷다가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자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야옹이가 배고픈가 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한국어의 진짜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어는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감각과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언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품고 있는 언어 같다고 말이죠. 바람이 휘익, 나무숲이 바스락, 발걸음이 똑똑. 이 모든 소리들이 언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저를 데리고 학교 앞 분식집에 갔어요. 떡볶이를 먹어봤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가 떡볶이 2인분을 주문하며 떡볶이는 한국의 대표 간식이라고 정말 맛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떡볶이가 나왔을 때 저는 그 빨간색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떡이 쫄깃쫄깃하다고 말했습니다. 쫄깃쫄깃. 그 순간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달았습니다. 영어로는 단순히 chewy라고 하지만 쫄깃쫄깃은 그 식감의 느낌을 훨씬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사장님께서 떡볶이를 더 끓이시며 지글지글 끓어야 맛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글지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떡볶이가 끓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단순한 소리 표현이 아니라 그 순간의 생생함을 전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민수 어머니께서 직접 끓여주셨는데 한 숟가락 떠먹으며 김치가 아삭아삭하니 맛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삭아삭. 저는 그 표현에서 김치의 신선함과 씹는 느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영어의 크리스페나 크런치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현이었어요. 어느 날 삼겹살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사장님께서 치익치익 소리 나면 다 구워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치익치익.
그 소리만 들어도 고기가 얼마나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혼자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생각했어요. 후루룩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정확한지 말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붕어빵을 사 먹었습니다. 겉은 바삭바삭, 속은 따뜻하고 달콤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음식을 먹는 경험 자체를 언어로 표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친구가 시원하고 달달하다고 말했습니다. 달달하다. 이 표현은 단순한 달콤함이 아니라 그 달콤함이 주는 기분까지 담고 있는 듯했어요.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바삭한 치킨을 깨물며 민수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고 말했어요. 바삭하고 촉촉하다. 이 두 표현의 대조가 치킨의 맛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경험하는 모든 감각을 언어로 담아내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까지 모든 감각을 하나의 표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기분 좋다. 살랑살랑. 저는 이 표현에서 봄바람의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영어로는 단순히 gentle breeze라고 하지만 살랑살랑은 그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촉까지 전달해 주었어요. 며칠 후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민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네. 보슬보슬. 그 순간 저는 이 비가 어떤 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센 소나기가 아닌 부드럽게 내리는 봄비였어요. 다음 주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온 저와 민수는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어요. 와, 비가 주룩주룩 쏟아진다. 주룩주룩. 보슬보슬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비의 세기와 양을 한 번에 표현하는 놀라운 단어였어요. 여름이 되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를 보며 기숙사 관리 아저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장마는 정말 질척질척하네. 질척질척. 저는 이 표현에서 습기와 진흙의 느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단순한 날씨 설명이 아니라 그 날씨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나무잎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가을 나무잎 밟는 소리 좋지 않아? 민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스락바스락이라는 표현이 가을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겨울이 되자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룸메이트가 말했어요. 와, 눈이 펑펑 온다. 펑펑. 이 표현은 눈이 많이 온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눈송이들이 춤추며 내리는 모습까지 표현하는 듯했어요. 며칠 후 더 추워졌습니다. 밖에 나가자마자 얼굴에 찬바람이 스쳤어요. 지나가던 학생이 말했습니다. 오늘 칼바람 분다. 칼바람.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저는 그 바람이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운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피부를 애는 듯한 차가움을 표현하는 완벽한 단어였어요. 눈이 녹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길가의 눈더미를 보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이 살살 녹네. 살살. 이 표현에서 저는 봄이 천천히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계절의 모습을 담은 표현이었어요. 어느 맑은 봄날, 공원을 산책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자연의 모든 순간과 변화를 섬세하게 포착하여 언어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바람의 세기, 비의 양상, 눈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각각의 독특한 표현으로 살아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놀란 것은 감정 표현의 다양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문학 수업을 들으며 처음 알게 된 단어가 있었어요. 철없다는 감정을 아시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철없다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억울하면서도 애달픈,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의 감정 표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소설을 읽으며 만난 단어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애달프다, 쓸쓸하다, 서글프다. 이 모든 단어들이 영어의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혼자 캠퍼스를 걸으며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쓸쓸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감정이야?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외롭긴 한데 슬프지는 않은 감정. 혼자 있는 게 나쁘지 않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그 감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의 결이었습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뿌듯하다, 흐뭇하다, 기쁘다.
모두 happy라는 하나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서로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시험을 잘 봤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아, 뿌듯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뿌듯하다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섞인 감정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배우가 말하는 대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 답답하다. 이 감정은 영어로 번역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갑갑함과 불안함, 그리고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초조함이 모두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반대로 시원하다는 표현도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이때의 시원하다는 답답함이 해소된 후의 후련함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 자신의 감정도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그냥 쌀하고 뭉뚱그려 생각했던 감정들을 이제는 서럽다, 쓸쓸하다, 애달프다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언어가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언어가 이미 존재하던 섬세한 감정들을 정확하게 포착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는 인간 내면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놀라운 언어였어요. 한국어의 특별함을 느끼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학회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도로서 한국어의 독특함이 학술적으로도 연구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한국어 연구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읽으며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월등히 발달되어 있으며 이것이 화자의 인지 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내용이었습니다. MIT에서 나온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소리와 관련된 인지 테스트에서 다른 언어 사용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의 풍부한 감각적 어휘가 뇌의 감각 처리 영역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단순한 개인적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었던 거죠.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심리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다른 언어 학습자들에 비해 감정, 표현 능력과 공감 능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연구였어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한국어의 감정, 어휘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어가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의 수와 정밀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일본 도쿄대학의 인지과학과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학습자의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과에서는 한국어의 높임법이 사회적 인지, 능력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찾아 읽으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국어의 특별함이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이 자국 언어만 사용할 때보다 창의성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였어요. 한국어의 감각적 표현들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이 연구 결과를 읽으며 저는 제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보다 확실히 세상을 더 섬세하게 관찰하게 되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더 자주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도 한국어의 특별함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이 다감각적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이 모든 연구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과 감성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특별한 언어라는 것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신경언어학과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할 때 뇌의 감각 피질과 감정 처리 영역이 다른 언어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어요. 호주 멜버른 대학의 응용언어학과에서는 한국어 학습이 제2언어 습득 능력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들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한다는 결과였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며 저는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언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변화들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이었던 거죠.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에서도 한국어의 감각적 표현력이 예술 창작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예술가들의 작품이 더 풍부한 감각적 표현을 보인다는 결과였어요. 이 모든 학술 자료들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전 세계 학자들이 주목하는 언어학적 보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보물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니 저희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바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과 칼칼한 겨울바람, 그리고 시원하게 부는 여름 저녁바람까지 말이죠.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에서 산책하며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무숲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 이게 한국어가 준 선물이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감각이 더 예민하고 섬세해졌다는 것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맛있다, 맛없다 정도로만 구분했다면 이제는 바삭함과 쫄깃함, 고소함과 달큰함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친구와 대화할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한국어적 사고방식을 체득한 거였습니다. 일기를 쓸 때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단조로웠던 표현들이 이제는 훨씬 다채롭고 생생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어의 높인 법을 배우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교수님께 질문할 때, 친구들과 대화할 때, 후배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어느 날 고향 친구와 화상통화를 하며 제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줄리안, 너 뭔가 달라졌다. 말하는 게 더 구체적이고 감정이 풍부해진 것 같아. 친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어가 저를 바꾸어 놓은 거였어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에서 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어는 제게 새로운 렌즈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은 더 섬세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풍부하게 보였어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감각적인 언어라고 말이죠.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이 언어의 놀라운 힘을 몸소 체험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제가 흑백사진 속에 살고 있었다면 지금의 저는 컬러 영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더 생생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 시집을 읽으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시인이 사용한 표현들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모르는 표현들이 너무 많고 배울 것들이 산더미 같이 남아있거든요.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들, 전통 음식의 맛을 나타내는 표현들, 한국의 자연을 묘사하는 시어들까지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일기를 쓰는 것을 계속하고 싶어요. 제 감정과 경험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표현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문학 작품들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어요. 번역으로는 느낄 수 없는 한국어만의 미묘한 뉘앙스와 정서를 체험하고 싶거든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도 참가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어의 특별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의 장점들을 소개하는 강연도 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더 섬세하고, 더 풍부하고, 더 아름답게 말이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또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들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요. 한국어 번역 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의 미학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저는 한국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언어는 문화의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를 더 깊이 알수록 한국인들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이 순간을 한국어로 느끼고 있어요. 저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 아름다운 언어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어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언어가 제게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어,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